8월 독립군 최초의 승리가 시작된다. 1920년 죽음의 골짜기 봉오동. 모두의 싸움, 모두의 승리. 봉오동 전투.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아유, 오늘 참. 네. 오늘 어떠셨을지. 아우 찌라시가 훌륭한 건데. 이거 채널 잘못 열은 줄 알고. 네, 깜짝이야. 나가실 줄 다들 알 거예요. 놀랄 것 같은데요. 네. 처음 듣는 분들은.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찌라시가 얻어 걸려가지고 그러네요. 앞으로 이제 찌라시를 계속 밀고 나가려고. 찌라시를 읽어주는 남자가 찌라남. 여기니까 4+1. 찌라남 응. 꿈꾸미. 오늘 찌라시 얘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꿈꾸미 손에는 찌라시 2장이 다릅니다. 이게 네, 봉오동 두 장이- 전투 똑같은 영화인데 찌라시가 2장이 있어요. 2가지 버전이 있어요. 지금. 오늘 저것을 샅샅이 모르겠어. 3가지 이상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아가 입수한 거는 2가지 버전입니다.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 네, 그래서 오늘 저 찌라시가 샅샅이 오늘 살펴질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차이나는 무비 방금 예고 드렸던 봉오동 전투, 원신영 감독의 봉오동 전투로 오늘 녹음을 시작합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어요? 꿍꿍이가 아닙니다. 꿈꿈입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주는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올가을에는 신여성 복장으로 프로필을 꼭 찍고 싶은 주식은 충만하지만 지갑이 텅 빈 신여성입니다. 봉오동 전투, 네. 저희가 녹음하는 지금은 아직 개봉 중이죠. 네. 하고 지금. 있습니다. 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손익분기 넘었습니다. 네, 한 400만이 넘었죠, 지금. 466만 네. 명입니다. 네. 이 원신영 감독이 은근히 관객 수를 꽤 많이 모아요. 그래서 뭐 400만, 200만 뭐 대부분 성공한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데 정체성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살인자의 기억법, 네네. 용의자, 세븐데이즈, 구타 유발자들, 가발 뭐 이런 영화들 많이 연출했어요. 찌라시에 그런 것도 나오는군요. 다 나옵니다. 세상에. 안경을 높이 올리고. 찌라시가 글씨가 작다 보니까. 네네. 원신영 감독은 사실 이름으로는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작품으로는 낯익은 이제 감독이긴 한데요. 어떤 자기만의 확실한 선을 아직은 조금 그었다고 하기엔 조금 약한데 이번 역사극은 영화가 처음인가요? 역사극은 처음인 것 이번 같아요. 영화가 네. 좀 이렇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영화를 좀 어떻게 보셨는데 가볍게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이 봉오동 전투는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라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뭐 배우라든지 연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전 영화를 딱 보는 순간 해리는 정말 좋겠다. 누가요? 해리. 해리. 유준열 여자친구 해리. 해리는 정말 좋겠다. 해리는 참 좋겠다. 아니 제가 옛날에는 응답하라만 볼 때만 해도 저는 어남택이랑 박보검 팬이었거든요. 근데 유준열이 영화 캐릭터를 참 잘 잡는 것 같아요. 연기도. 유준열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준열이 너무 오면 쫀쫀해요. 이제 흥행한다. 흥행 보증으로. 택시 운전사에서도 네. 너무 막 그 택시 운전사의 유해진과 유준열 콤비가 다시 뭉친 거 아닙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근데 이게 연기 콤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해리는 해리가 좋겠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난 깜짝 놀랐네. 해리가 뭔가 하고. 아이고야. 내가 거기까지 관심이 없어서 막 그랬는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2시간이 휘리릭 갈 정도로. 휘리릭. 네. 2시간이 좀 넘죠? 넘어요. 러닝 2시간 타임이. 넘었어요. 네. 5분입니다. 135분. 야, 네. 네. 무슨 그 만화나 뭐 게임 전투에 뭐 한 장면이 휙 하는 걸로 그냥 휙 봤던 것 같습니다. 조금 잔인한 장면은 있었는데 저는. 맞아. 어. 그 칼잡이, 그죠? 네. 너무 막 부연될 정도로 너무 많이 드러났는데 그거 빼고는 이제 시간은 훅 갔습니다. 총은 어느 손으로 쏘나? 이거구나. 아, 총은 어느 손으로 쏘나? 밥은 왼손으로 먹는데. 이 영화는 사실 그 유해진이 조선의 명 칼잡이로 나오고 네. 유준열이 조선의 명 총, 그죠? 네. 사수로 나오는 총잡이로 나오는데 굉장한 저격수로 나오죠.
유준열이 상당히 그 멋있었죠. 카리스마 있는. 예.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영화 우리는 항상 역사책에서 봉오동 전투하면 그냥 한국 사람 가가지고 같이 열심히 싸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각 사투리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막 제주방언에 전라도에 막 함경도 막 다 섞여서 아 실제로는 저렇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병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렇죠, 의병들이 그렇죠. 이제 네. 뭉친 거죠. 네. 1900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3.1운동 그 다음에 이듬해 그죠? 1920년. 네, 그래서 네. 봉오동 전투, 3.1운동 이후 독립군의 무장저항 운동이 거세졌고 역사를 왜곡하시는 건 다시 갑시다. 뭘 다시 가요? 이미 왜곡된 역사를 더 아, 그러니까 찌라시 읽을 때는 경건하게 들으란 말이야. 근데 어무sik하게. 운댕이가 뭐예요? 이제 인터넷에는 운댕이만 나옵니다. 찌라시 읽을 때는 웃지 말고 경건하게 들으란 말이야. 제가 보기에 빨리 안경을 빼고 운댕이란요. 아, 이게 거리 조절이 잘 안 돼. 봉오동 전투, 3.1운동 이후 독립군의 무장 저항 운동이 거세졌고 일본군은 독립군을 섬멸하기 위해 그들의 근거지인 만주의 봉오동으로 향한다. 하지만 독립군은 지형을 이용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해 대규모 승리를 거둔다. 봉오동 전투는 무장 독립군이 얻어낸 최초의 대규모 승리이며 청산리 대첩의 시발점이 된 전투다. 이게 좀 강약 고저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해야지 그런 걸. 그거 빼먹었어요. 찌라시 가라사대. 찌라시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맞아, 맞네요. 네. 이 영화가 약간 그렇죠. 어떤 평을 보니까 영화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주고 있다. 지금 저 꿍꾸미의 저 찌라시처럼. 약간, 왜냐면 너무 긴박한 순간이고 굉장히 소수가 다수를 대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주게 되는 되게 생사를 막 넘나들게 되는 거라서 영화 보기 전에 그 평을 읽었을 때는 연출력이 좀 떨어지나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었겠다. 왜 그랬냐면 이게 일단 전쟁 영화잖아요. 전투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전투 씬을 자체를 이제 스펙타클 뭘 보여줄 것인가 하는 화면으로 이제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투 씬은 이제 진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진지함의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씬들이 이제 우리 편들끼리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좀 약간 코믹한 유머 요소들을 이제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동굴 씬에서의 그 사투리 그쵸, 그쵸. 대결씬이라든지 말모이 패러디. 네네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전투 씬을 중요한 스펙타클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그 영화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제 이게 게임의 형식을 좀 많이 빌려와가지고, 그렇죠. 예, 그 이제 게임을 보는 것 같은 화면을 만들어낸 게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요즘에 이제 그 유해진이 촬영할 때 보니까 셀프캠을 찾다 그러더라고 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셀프캠을 차가지고 유해진이 맞아. 움직이는 그 유해진 모습대로 시점으로. 촬영된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요. 독특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요새 영화 찍을 때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그 촬영 도구인 드론 촬영이 많아가지고 이제 전경을 하늘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렇긴 하죠. 그런 장면들 때문에 이제 좀 시원시원해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캐릭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준열이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잖아요. 역할인데. 이장하를 맡은. 네. 근데 이 유준열은 웃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웅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웅이기 때문에 모든 이 짐을 다 짊어지고 나서야 되는 캐릭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유해진이 웃겨줘야 되는데 유해진도 투톱으로 나온 거야 사실은. 전 유해진이 영웅인 줄 알았어요. 유해진과 유준열이 보기에는 유해진 같은데. 유해진과 유준열이 투톱으로 나섰기 때문에 유준열이 사실은 이자가 좀 나중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후반부 중반부부터 등장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영웅은 유해진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해진이 원래 그 코믹한 요소를 담당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말모이 같은 데서
중에서도 보면 럭키 뭐 이런 데 다 택시 대부분 운전사도 그렇고 그렇죠. 대부분 이 조연급으로서 맞아. 코믹 요소를 담당하는 캐릭터가 유해진이 다 맡아왔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해진이.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넘겼냐면 조우진. 마병구를 맡았던 조우진 배우한테 넘겼어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구성이. 애매했어. 근데 조우진 배우의 마병구 역할이 조금 약해. 이게 약해요. 그 코믹 요소가 조금 약했어. 진지해 보여. 진지해.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의 이 관계 캐릭터 설정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았다. 이런 차원이 아닌가. 어우. 저는 그래서 약간 사실 이렇게 총 잘 쏘고 칼 잘 쓰고 뭐 이렇게 약간 아까 게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벤져스처럼 뭐 누구는 망치를 쓰고 누구는 뭐 그런 거 방패를 쓰고 이런 것처럼 캐릭터가 좀 기술로는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조우진도 마적 출신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자기의 어떤 독특한 장기를 스토리랑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설명을 하잖아요. 나 마적이었는데 뭐 도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고 애매한 그 복장. 근데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건 드론도 사실은 드론이 제대로 설명이 되려면 마지막에 봉오동 마지막에 반전이 있을 때 사실 그 봉오동의 봉우리를 이렇게 드론이 한번 훑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조각조각 보여준단 말이죠. 매복이 돼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봉오동이 분지 형태이고 안에 가둔 형태인데 고지도에서는 그 분지가 잘 보이는데 드론으로 재현한 장면에서는 조각이 나면서 그 장엄함이 없고 굉장히 그 쪼각쪼각 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이 감독이 조금 미적 감각이 좀 떨어진다. 연출력이 약간 이미지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고 대사랑 그냥 액션으로 되게 많이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유해진이 칼을 잘 쓴다고 뭐 독립군에 막 목을 중간까지 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아까 게임처럼 저는 그게 어벤져스처럼 그 기술이 얼마나 능란한지 되게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건 기술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공감과 그 공감이 일으키는 어떤 시너지인데 이 시너지를 우리가 볼 때 흔히 영화에서는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제일 힘을 줬어야 하는 그 봉오동 장면에서 드론이 풀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드론을 돌리면 거기 매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이미지화되어서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드론이 너무 아쉽게 날더라고. 멋있게는 보이진 않고. 아니, 그 장면이 백미가 됐어야 되니까 브레이브하트처럼 쫙 몰려가고 쫙 매복되어 있다가 확 일어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종병기 활만 해도 같은 그 전투씬이지만 장면이 확 들어오거든요, 이미지로. 근데 여기가 이미지가 되게 아쉽더라고요. 전 되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봉오동에 대해서. 봉오동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이제 연변 존족자치주 화룡시에 있습니다. 네네. 지금도 봉오동이란 똑같은 지명으로 남아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조선족 마을도 남아 있고 지금은 저수지. 중국에선 저수지라 댐이 건설되어 있어서 네, 저수지로 봉오동 저수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봉오동? 봉오가 뭘까? 봉우리겠지? 물론 그렇죠?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자의 오동나무 오자 아닌가? 아니 이런 허위 정보 안 됩니다. 지금 막 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얼른 찾아보시라고요. 이제 뭐 맞습니다. 네, 봉황봉자의 오동나무 오동나무 이런 오자입니다. 거는요. 이런 건 말이죠. 어떤 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네, 그래서 네. 감으로 우리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봉황이 그 옛날에 오동나무에 이렇게 다 깃들어 살았다. 굉장히 멋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왔을 이것도 감이에요. 네, 찌라시를 자꾸 네. 움직이다 보니까 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있었을 거예요. 어머, 왠지 오동나무가 생각지도 많았을 못했어요. 것 같은. 그럼 나무가 울창했다는 울창했어. 얘기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저쪽 일본 사람들이 총을 쏘는데 그 총이 나무를 못 뚫잖아요. 그렇죠. 나무 뒤에 엄청 그럼, 쏘잖아요. 그래서 그럼. 전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총을 저렇게 피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었죠. 오동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밀이 밝혀지는 듯한. 죄송합니다. 아마도. 오늘 찌라시맨이 한번 오셔가지고 꿍꾸민 잠깐
근데 실제로는 제주도에서 로케이션 했다 그러던데요. 아, 그렇겠죠. 그래서 약간 환경 훼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도 네네네. 하겠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네요. 동강 할미꽃 얘기하고 막 할미꽃. 훼손됐다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여성의 캐릭터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성이 굉장히 뭐랄까 좀 수동적이고 가소재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이제 여자의 독립군, 그러니까 암살에서의 전지현 밀정인가요? 거기서 네, 전지현하고 다른 그 여성의 캐릭터의 존재감이 이렇게 어떻게 구출되는 그 누이도 있죠. 조그만 아이, 연날리던 아이의 춘희의 캐릭터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아이가 인상 깊은 한 장면을 이끌어갈 것 같은데 신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다음에 저격수도 마찬가지고. 자현이. 예. 그러니까 다 괜찮은 캐릭터들인데 그냥 등장신만 괜찮고 스토리 안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게 너무 남성의 안타까워요. 영화였다. 네, 그래서 남성 그게 좀 중심의 아쉬워요. 영화였다. 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일본의 그 동경제대에서 저기 군대에 왔던 그 남자애는 되게 멋있게 죽는데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여성 독립군은 거의 존재감 없이 총 몇 발 쏘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게 구색맞추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투비 올 나투비 있습니까? 그럼요. 네네. 제가 미리 얘기하면 안 되겠네. 네네네. 엠바고를 지켜주시고요. 지금 하신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투비 올 나투비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 460만이 좀 지났을 때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는 거고요. 지난번 주전장 영화 이후로 또 일본에 대한 또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데 네, 주전장도 35,000 넘었습니다. 너무 3만이 손익분기라고 했는데 넘었어요? 어디 뭐 계속 보고를 받습니까? 찌라시 가라사대는 아니고 저희 브런치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브런치에 상당한 조회수가 지금 올라왔다라는 새 소식이 들렸죠? 이틀 만에 10,000명. 와. 야, 박수 한번 치죠. 네, 감사드려요. 저희의 글입니다. 저희의 글. 감사드려요. 조회수가 조회수가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런 날이 네, 이틀 만에. 얼마나 눌러댄 거야? 그런데 이제 저희 브런치의 제목에 그 책사님의 어떤 장기에 맞춰서 그 제목이 좀 그쵸? 일본 회의의 근데 정체를 우리 뭘 하더라도 좀 꾸준히 하면 좋겠어요. 브런치 하다가 저희 브런치가 쭉 올라가고 브런치 계속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브런치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네. 유튜브 하다가 뭐 블로그 하다가 막 헷갈려가지고. 유튜브보다 그냥 브런치로. 저희 유튜브는 포기한 겁니까 이제? 유튜브는 저희가 얼굴이 나갈 때까지 좀만 기다려주세요. 얼굴이 나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서 네네. 잠시 접었습니다. 유튜브는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 팟빵, 파티로 나가고 있고 음원이 그다음에 이제 다음 브런치에 연재가 진행 중인데 무비 플러스 시즌 2로 첫 번째 영화가 주전장이었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아베가 저희도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됐지만 저희도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이 덕분에 일본 회의를 알게 된 거죠. 그죠? 네, 네. 유입 경로가 일본 회의. 일본 회의를 통해서 브런치 네. 조회수가 10,000회를 넘겼다. 그다음에 주전장의 뜻. 그렇죠. 이거랑 두 가지가 너무 경로, 모르는 단어. 네, 저도 근데 그러면 그 잘 낚을 단어들을 잘 우리가 발굴해 그래야 줘야 되는 되겠네. 거예요. 제가 본 바로 책상 오늘은 봉오동 어때요? 좋아요. 보호동 뜻. 공호동 뜻. 홍범도 오빠 뭐 이런 유준열 뭐 이런 유해진 뭐 아주 검색 키워드가 주전장은 우리가 아는 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본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은 저희 그 영화 소감이나 첫 번째 1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자연스러운 얘기들을 하면서 이 봉오동 전투가 아까 말씀드린 건 1920년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 19년에 있었던 3.1운동의 이후에 일본군이 더 가혹한 한국인의 탄압을 조선인들을 탄압했고 그 탄압으로 인해서 항일 운동이 훨씬 더 불이 붙었던 그래서 무장 세력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모아졌던 시대의 이야기죠. 네, 이거 무대는 사실 영화 속의 무대는 자영업의 무대와 많이 겹쳐져 있는, 실제, 자영업이 살고, 뭐, 공부하고, 뭐, 자라났던 곳들과 멀지 않은 가깝나요? 건가요? 아니요, 뭐. 멀 것 같은데? 멀면 얼마나 멉니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고향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심양에서 한 6시간, 7시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중국이 참 싶습니다. 크긴 크네요. 운전하고. 가깝네. 길이 먼가? 아니, 마음이 멀지. 그러네요.
그러네. 길도 멀고 마음도 멉니다. 한 번은 좀 가볼만 할 텐데 그죠? 네네. 그냥 이제 그 여행사들에서 운영하는 그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코스에 이 봉오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봉오동이 이제 한번 전적비도 가보면 죽음의 좋겠다. 골짜기도? 죽음의 골짜기.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아. 그냥 전적비가 있고 그 조선족 마을에서 이제 조선족 둘러보는 마을에서? 그런 코스고 청살리. 이제 청살리. 봉오동이랑 같이 거론되는 청살리 전투도 이제 기념비가 굉장히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리 전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예. 국사 몰랐어요. 예. 시간에도 배우고 그랬는데 봉오동 전투는 이번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영화 살짝씩 때문에. 나오죠. 살짝씩. 살짝 나오긴 곁다리로. 나오네요. 아, 그럼요. 그렇구나. 곁다리로 약간씩. 네.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청산리가 훨씬 컸다. 압도하죠, 아. 압도하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승리는 근데 봉오동이 봉오동이 되죠. 없었다면 청산리도 그렇겠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지. 사실 청산리에서 격파한 이 일본 군대가 봉오동에서 실패한 그 실패를 이제 서력하기 위해서 찾아온 군대들이거든요. 네. 그 군대들을 대상으로 이제 청산리를 전개한 거기 때문에 예. 봉오동이 사실은 복선을 깔았다고 해도 예. 영화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다음에 청산리로. 장군님,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청산리로 가자. 그건 좀 너무 설정이고요. 청산리가 막 계획되거나 막 의도된 그러한 전투가 아니고 약간 좀 뭐 봉오동처럼 우발적으로 일어난 대승이었기 때문에 청산리로 간다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7일 독립군이 일본군과 맞서 얻어낸 최초의 대규모 전투. 이는 청산리 대첩을 비롯한 1920년대 독립군의 무장 저항 운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네. 찌라시. 네, 저희는 이제 그 무비 플러스에서는 그러면 일부를 이렇게 찌라시와 함께 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찌라시 부탁드리겠어요. 허위 정보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 투비와 나투비로 찾아뵙겠습니다. Chegado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일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no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일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자, 그러면은 봉오동 근처에서 나고 자라시진 않았지만 같은 봉오동 지역에서 오신 우리 자영업이 먼저. 그래도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나오지 그럼요, 않나 그럼요, 그럼요. 6시간. 제일 가까운 거리인가요? 아 그러네요. 네. 우리 중에 우리 중에. 아 봉오동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뭐 내년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답사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시간. 지금 뭐야 지금. 영화 감상. 아니, 누가? 네 반갑습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준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책사님이 오늘 저 환절기를 맞아 미리 가을에 가 계세요. 아이고.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그런데 매력이 있는 목소리로. 네. 과찬이십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시는 걸로. 네. 저는 뭐 남들보다 늘 호기심과 행동에 앞서서 지갑은 텅 비었지만 또 지식이 더욱 충만해지는 신여성입니다. 본명 얘기할 뻔했어. 자, 지금 찌라시를 열심히 또 보고 계시는. 항일 대도를 휘두르는 전설적인 독립군 편을 들 것인가, 비범한 사격 실력의 발빠른 독립군 분대장의 편을 들 것인가. 황해철과 이장하, 유해진과 유준열. 안녕하세요, 꿈꿈입니다. 찌라시 헌터 꼼꼼히. 아니 근데 그거는 그 멘트가 좀 웃긴다. 그죠? 뭐 누구 편을 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객 입장에서. 관객 입장에서. 관객 입장에서 보면. 그럼 감정이입이 조금 더. 감정이입이 어디다 다 되는지. 근데 사실은 황해철과 이장하 사이에 이 감정의 교류는 약간 브로맨스 같은 느낌인데 좀 짝사랑이에요.
황해철이 아. 이장하를 계속 짝사랑하는 것 같은 코드야. 약간 그죠? 표현이 안 예, 되죠. 화살표가- 챙겨주고 막 그러지. 화살표가 계속 황해철은 이장하를 계속 챙기고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돌봐주는데 이장하는 좀 뭐랄까 친데레? 친데레. 친데레 같은 기분이 원래 들어. 류준열 캐릭터. 그쵸. 응답하라 88에서도 대답도 잘 안 하고 말도 잘 안 네, 하고. 그렇죠. 감정 표현이 조금 그러니까. 없는. 근데 카리스마가 안 보여. 표현이 좀 아쉬운 것 같아. 표현은 서투른데 그 사람을 보면 오싹하고 막 이렇게 카리스마가 딱 느껴져야 되는데 유진열 캐릭터가 또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아직 어려서 그런가 이 표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는 지금 투비와 나투비를 할 네네. 차례입니다. 투비와 나투비 전에 그 찌라시를 계속 읽어서 그러는데 그 사실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찌라시 버전이 네, 하나 더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입수한 겁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두의 싸움, 모두의 승리 위에 멘트가 좀 바뀝니다. 1920년 마지막 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버전이 있는 건지. 마지막 조선이 무슨 말이죠? 마지막 조선이란 그러니까. 말을 영화 속에 무슨 대사로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오죠. 그러니까 막 여기서 간절하게 해야 물러나면 땅이 된다고. 없다. 그 얘기인데 마지막 조선이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아, 그렇죠. 공간의 의미에서의 마지막 조선. 1920년 마지막 조선이라 국토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게 근데 있습니다. 좀 해석이 잘못된 것 같긴 예, 하네요. 예. 뭔가 뺏기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그 대사에서 뭔가 얻은 뭔가 거- 영감을 영화 얻은 대사 속에 거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마지막 조선이라고 나온 건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자. 그 도적이 그러잖아요. 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돈 가지고 내려가서 살자. 그랬더니 유해진이 조우진한테 그러죠. 그런 다음에는 그 돈 뺏어도 다시 총 사고 그 다음에 총으로 협박해서 다시 돈 뭐 하고 뺏고 뭐 사고. 돈 뺏고 다시 총 사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이제 자가 당착에 빠지니까 막 자기 머리를 치는데 이제 뭐 그 자기 땅이 있어야 묻히는 거고 우리는 그 땅이 지금 없는 건데 어디로 돌아갈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런 해석을 할 수 있었나? 나중에는 1920년 죽음의 골짜기로 바뀌잖아요. 지금 가져오신 거 보면. 근데 그건 여기에 뭔가 대한 좀 문제 제기가 있었나 봐요. 마지막 조선이라는 맞네요. 게. 왜냐하면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지. 1919년에 4월 11일에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아, 그렇죠. 또 여기에 이제 봉오동 전투에 참전했던 독립군이 당시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승인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선이라는 표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밝혀. 표현 자체가 조금 어색하네요. 네네네. 마지막 조선 뭔가 강조를 하려다가 네. 약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쵸. 받아들였어요. 예. 응. 자 그 그러면 뒤로는 없었다는 거 아니야? 마지막 조선 그러면. 그러면 오해가 그러면 될수 있어요. 청산이도 설명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러네. 쓸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최후의 격전 최후다. 뭐였는데 안 싸우면 안 된다. 뭔가 근데 영화 이렇게, 뒤에 청산이로 가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없다. 뭐 이런 예. 뜻이겠죠. 최후의 뭐 이건데 조금 오해 소지가. 자 저희 그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의 새로운 코너 투비와 나투비 그러니 영화 속에서 정말 죽이고 싶거나 살리고 싶은 캐릭터나 장면에 한번 몰입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투비가 있으세요? 아니면 나투비로 가볼까요? 먼저 어떻게 한번 캐릭터가 많아서 고민. 자 그러면 좀 카리스마 있게 카리스마 있게. 투비와 나투비로 한번 선택해 보시죠. 투비. 투비 뭘 아니, 살려보고 싶죠? 나중에 혹시나 둘 다 할 수 있겠지만. 찌라시 할 때 끼어들면 돼요. 아까 일부에도 얘기는 했지만 저는 주변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이 영화에서. 뭐였죠? 개똥이네 역할도 나오고 춘희 역할도 나오고 아 맞아요. 그다음에 그 일본인 남자의 남자야. 유키오도 나오고. 네, 유키오. 근데 네네. 찌라시에 의하면 네. 최유하 씨가 자연이 역할을 맡았고요. 예, 임자연. 독립군에 예전에- 합류한 저격수. 그렇죠. 성유빈 배우가 개똥이를 맡았습니다. 개똥이. 일본군에게 부모를 잃고 독립군에 자원한 소년.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연 배우가 춘희를 맡아서 춘희 일본군에게서 가까스로 살아난 소녀. 네. 많이 나왔어요. 유키오도 나오고 거기 특히나 이제 임자연도 나오고 그런데 그 역할의 비중도가 조금 아쉬운 게 유키오는 말고 나투비로 가시는 거. 아니 투비로 외치고 나투비로 설명을. 살렸으면 하는 게 투비죠. 그렇군요. 투비에 살렸으면 저는 네. 그 중에 특별히 임자연 역을 맡았던
최유아. 이게 암살에서 전지현이 맡은 게 그쵸. 이 역할이었는데 되게 비중도 높고 거기서는 진짜 예. 맞아. 그리고 이 영화의 실제적인 모델의 확실한 사람은 임자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다 허구로 이제 그쵸. 만들어진 건데 임자연은 실제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임자연의 그 이 열사 여자의 독립군으로 재조명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좀 영화 속에서 좋았을 역할이 텐데 있었을 역할이 텐데. 너무 없지 않았나. 이게 좀 아쉽죠. 아쉬워서 저는 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투비. 이 임자연이 원래 남동순 열사라고 하네요. 본명이 본명이. 남동순 열사. 모델이 된 모델이 됐던 분이. 게. 찌라시 네. 없나 봅니다. 찌라시는 없나요? 그거 좀 누락돼 있습니다. 남편이 독립군으로 일본군과 싸우다 죽자 유복자를 기르면서 친정아버지가 이런 독립의병 활동을 해요. 그걸 돕다가 이제 가담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총도 배우고 이러면서 정말 실제적인 인물. 근데 이제 정말 그 일본의 총독을 사이토를 암살해라. 이걸 이제 지령을 받고 그대로 이제 움직이고 뭐 성공 못했지만 그 역할을 이 여자가 맡으면서 똑같이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서 이렇게 혈서도 쓰기도 해서 여자 안중근이라고 할 때가 이 남동순 열사. 아쉽네요. 그죠? 좀 많이 아쉬운 네. 것 같아서 좀 알려주고 싶어서 남동순 열사를.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캐릭터 상으로는 요 이거 부분에 다 살릴 대해서 수는 없었는데 너무 아쉽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영화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3명이라는 것은 뭐 인정하는데 황해철, 이장하, 마병구 이렇게 세 배우가 이끌고 가는 것은 인정하는데 물론 이제 조연급들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좀 두드러지는 조연들이 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나머지 이 사람들이 대규모 전투라고 하는 이 영화의 구성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일본군 소년 또 6.25도 있고 뭐 개똥이도 있고 맞아, 여러 맞아. 캐릭터들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부분적으로만 역할들을 할 뿐이지 이야기의 이제 전반을 좀 이렇게 같이 도와서 이끌고 가는 이런 캐릭터들이 좀 많지를 않아. 그게 에피소드가 부족한 게 아닐까요? 그 예를 들면 말모이 같은 걸 보면 말모이의 윤계상, 유해진 메인 빼고도 거기 보면은 뭐 유해진의 아들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그 조선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각 여자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극장에서 몰래 모여가지고 그거 했던 사람들, 뭐 우체국의 어떤 사람, 뭐 이런 아주 캐릭터들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다 엮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뭔가를 해내고 그런 에피소드가 너무 부족하고 무조건 찌르고 가고 죽이고 가고 뭐 이렇게. 그리고 유해진하고 그 유준열 케미도 택시 운전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눈물겨운 케미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씬이 많은 건 아닌데 굉장히 강렬한 씬에서 유준열이 죽게 되고 유해진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서서히 그렇게 달아오르는 감정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처음부터 너무 높은 음으로 강한 것들을 자꾸 해내니까 그런 이렇게 서서히 그 사람한테 몰입할 수 있는 여백을 놓지 못했다.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 주로 이 쓰리탑 배우들한테만 이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지고 다른 배우들에 대해서는 거의 포커스가 나가 있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걸 많이 보여주는 아쉬운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근데 조우진 그러니까 거기 마적으로 나왔던 조우진 역할도 사실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약간 웃기는 캐릭터로 그냥 거들 뿐이지. 일본어하고. 맞아. 그러면 일본어를 왜 잘하는지 이런 거라도 나와야 맞아, 되는 맞아. 거고. 유키오도 죽는 거는 바른 말 하다 죽지만 걔네 아버지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정작 그런 우리나라의 자기 또래 애들하고도 며칠을 도망을 다니면서 정을 쌓았는데도 어떤 변변한 추억거리도 안 나오고 걔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영화 속에 어떤 축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너 무슨 너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죽어. 그러니까 그냥 할복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너무 이분법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캐릭터의 그 구성이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긴 하죠. 예, 이 부분도. 어떻게 그 덩어리가 저한테는 좀 다 많이 아쉬웠어. 그러네요.
근데 이제 원래 왜냐면 이제 전쟁 영화, 전투 영화는 어쨌든 그 선악의 대립 구조, 적과 나의 대립 구조, 적아의 대립 구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편을 들어야 되는 영화예요. 관객들이 보면서 그쵸. 어느 편을 들 것인가. 근데 이제 이거는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니까 한국 관객은 영화를 보기 전부터 이미 난 어느 편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이미 다 내재화되어 있어요. 내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왜 싸워야 되는지, 저 사람들이 왜 이 전쟁을 일으키는지, 이 전투에 저렇게 처절하게 참여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스토리나 배경 스토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영화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영화에서 만약에 민족과 역사를 지워버린다면 뭐가 남을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걸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 영화는 그냥 액션 영화일 뿐인 거죠. 그렇죠? 액션 네. 영화일 뿐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한 명이 이기고 하나가 지는 뻔한 싸움 예, 그것도. 액션 장르 영화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화라는 거는 건조하게 말할 수 없다. 영화는 촉촉한 것이다. 다시. 영화는 젖어 있는 네, 예술이다. 어서 많이 들어봤던 예전에 술과 뭐와 영화는 젖어 있는 예술이다. 촉촉한 예술이다. 감성의 예술이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오늘 싶어요. 앞에 종이가 그래서 질문을 자꾸 놓치시는 건데 투비냐 그래서 이제 라투비냐. 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아니 그러면 계속 이제- 촉촉하다. 촉촉해. 근데 촉촉해지려고요. 일단 물기를 짭시다. 짜고 가요. 아니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촉촉한 장면이 뭐냐? 저는 이장하의 그 눈물이다. 들어누워서 이장하의 흐르는 눈물. 이장하의 누이를 눈물. 봤던. 누나를 그리워하는 그 눈물. 이제 엄마가 안 나와요. 이장하의 엄마가 어렸을 그쵸, 때부터 그쵸.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거의 보니까 이제 누나가 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장하가 이제 자기가 이 전투에 나서고 이렇게 멋진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민족과 역사에 대한 뭐 큰 꿈이 있었겠지. 그렇지만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그 영혼을 붙잡아준 역할을 한 거는 이장하의 누나야 누나. 이 누나에 대한 그리움이 이장하의 삶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할 때 이 영화에서의 어떤 여성 캐릭터가 상당히 좀 약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여성 캐릭터가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난 여성 캐릭터들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이 정신 스피릿 영혼. 영혼.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중국어로는 정신 영혼이 뭡니까? 링혼이죠. 링혼. 링혼. 아. 징신. 이 전사들을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 전사들이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준 그 영혼은 결국 누나의 영혼이었다. 정신적 지주였죠. 너무 정신의 약하지 지주였다. 않습니까? 근데 누나 딱 두 장면 나오는데 한 장면 반지 너무 반지 주는 조금만 장면하고 한 장면은 얘가 죽기 직전에 보는 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누나가 눈물 젖은 빵이라도 그래서 이제 밥이라도 한 조각 누나도 사실은 3.1운동 때 참여한 거야. 그래서 그쵸.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유관순 누나처럼 거의 막 모진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뭐 죽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3.1운동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유골함을 이제 그쵸. 거의 모셔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뿌렸는데 결국은 봉오동 위에서 뿌렸는데 하여튼 그 유골이 이 이장하에게 미쳤던 정신적인 어떤 영향력은 굉장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겁니까? 네. 아니 저는 그래서 투비 투비 살려야 된다. 그거를 장하의 누나를 살리자. 장하의 장하의 누나. 여자들을 다 네. 살렸어야 돼. 장하의 누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러기에는 그 장하 누나가 역할이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키워주자 이거지 역할을. 아, 네. 사실은 너무 아쉬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눈물 오히려 유해진이 어렸을 때 첫 장면, 이 영화의 맨 첫 처음에. 장면, 네, 동생과 그 일본인들 어떤 약간 브로커처럼 강을 건너주고 길을 안내하는 그러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형제였는데 일본인들이 그 배신하면서 동생이 죽게 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유해진. 그래서 쟤는 총보다는 칼로 그 사람을 정말 그 분노를 그러면 그 피 튀기는 장면들이 되게 그래도 감정으로 들어오는데
유준열은 처음부터 얘네 누이가 이제 곧 온대, 뭐 선방이 됐대, 돌아가셨대. 계속 설명적이잖아요. 누이는 계속 저쪽에서 그냥 그래서 살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태극기 모습이라도 한 장면 나와갖고 막. 그쵸. 누이에. 예산이 많지 않아 그렇게. 근데 영화 예산 찍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요. 아, 손익분기 넘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진영 감독이 앞으로 좀 더 디테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런 장면 괜찮다. 저도 투비를 가져온 거는 이제 동굴에서 그 사람들이 독립군들이 모여서 감자를 이제 어떤 사람이 폭발하는 그 약간 동막골처럼 폭발하는 곳에서 뜨거운 감자를 하나 가슴에 숨겨가지고 동굴에 다 숨어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걸 몰래 꺼내가지고 먹으려다가 그 감자 향이 났겠죠. 어쨌든 그 사람의 그 등 뒤로 막 다 그 시선이 그걸로 몰려서 그걸 쪼개 먹잖아요. 엄청나게 쪼개 먹는데 이게 약간 일부에서도 그렇지만 이 영화가 약간 말모이 패러디처럼 감자를 뭐 갱기인가요? 뭐 감자 뭐 조감자 뭐 지실 뭐 지실? 그죠? 지실? 그러니까 지슬, 원래 제주도. 영화에서는 지슬이라고 했는데 거기 설명을 보면은 그 땅지자 열매 실이라고 설명하죠. 지실. 예. 그래서 지슬. 지실이라고 발음하는데 오미엘 감독은 지슬이라고 그때 영화 제목을 했었죠. 근데 감자라는 게 그 유해진의 대사에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야, 너 독립군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니? 그러면서 모르는 거야. 어제는 농부였다가 내일은 독립군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파악할 수 없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트랜스 아이덴티티. 근데 이 농부 일반 평민에서 독립군까지. 농부와 가장 가까운 음식이기도 하고 또 대표적인 구황 작물이기도 하죠. 그때 당시는 쌀이 엄청 귀했을 때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동굴에 모여 있는 독립군들이 도적 출신 농부, 그 유해진이 막 손을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원래 군인인 사람, 그랬더니 원래 군인이 없었잖아요, 영화에.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 한 알의 감자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지키고 싶어하는 그 땅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생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디테일을 다른 사람한테 좀 넣었었으면은 그 장면은 되게 저는 디테일했다고 봐요. 그리고 말모이를 봤던 분들은 유해진과 윤계상이 했었던 그 전국 팔도에서 엉덩이를 뭐라고 하는지 뭐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맞아요. 끝입니까? 네. 저도 오늘은 투비입니다. 근데 오늘의 투비는 조금 물론 이 영화에서 등장하지는 않는 인물입니다. 예, 최운산 장군이라고 오히려 영화에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투비가 됐어야 되는데 꼭 살리고 없었던. 싶은 인물이다. 최운산 장군이 사실은 봉오동 전투에 숨겨진 주역이라고. 네. 장군입니까 장군? 네, 장군이죠. 예. 네. 최씨입니까? 네네. 독립운동가로 인정도 받았고요. 맞아요. 나중에는. 예. 근데 아쉽게도 우리의 인식상으로는 이제 봉오동 하면 홍범동, 맞아요. 뭐 청산리 하면 김좌진 이러한 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그 뒤에는 숨겨진 마쿠이그란 주역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최운산이란 인물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운산 선생은 일단 아버지가 최우삼이라는 분인데 19세기 말에 그 고종에 의해서 연변 지역의 최고 관리자로 이제 부임했던 이제 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료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나중에 장사를 하면서 거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간도 제일 부자. 북만주 제일 부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 축적하게 되죠. 거부가 되는 거죠. 거부가 되는 게 아니라 거절. 거부. 네. 한국어에는 장단음이 있습니다. 요새 참 사라지고 거부. 있습니다만. 네. 거부. 갑부가 됩니다. 갑부. 네. 네. 아유 흐름이 끊겼어. 찌라시가 자꾸 봉오동 전투. 찌라시가 치고 들어오면 찌라시가 자꾸 모두의 중간 광고가 싸움 모두의 첫 승리. 아유 감사합니다. 자꾸 이제 중간 광고가 들어오네요. 예, 갑부가 되었는데 이 돈으로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오늘 등장하는 그 봉오동 골짜기에 마을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신한촌.
예, 신한촌. 새로운 신자 한국 한자에서 새로운 한국 마을이라는 아이고. 이란 뜻을 가진 신한촌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만듭니다. 이때까지도 사실 홍범도는 거기 봉오동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1920년 봉오동 전투가 6월에 일어나잖아요.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세력들이 여러 갈래로 이제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 뭐 임시정부도 뭐 처음에는 3개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됐었죠. 근데 이 최운삼의 주도로 20년 5월 달에 이제 통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6개 단체가 여기에 뭐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도 있고 공민회 있고 광복단 또 뭐 의군부 이렇게 등등해서 6개 단체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대한북로 독군부. 대한북로 독군부 이 한자어죠 다. 되게 어렵네요. 예, 이걸 이제 6개의 단체가 모여서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독립군 부대 통합의 뭐라 할까요? 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최운산 장군이. 그쵸. 예, 산파라고 할 수 있고 이 통합군대가 만들어진 후에는 참모장을 맡습니다. 근데 홍범도는 이때 최운산이 이제 참모장이었다면 홍범도는 북로 제1군 사령부 부장에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직급으로 따졌을 때는 최운산이 홍범도보다 훨씬 위에 있는 셈이죠. 근데 왜 봉오동 전투가 이제 그 홍범도 1인으로 부각이 됐냐? 최운산이 약간 뭔가 최고 사령부에 소속된 인물이었다면 직접 나가서 싸운 현장에서 이름은 지휘했다는 야전 거죠. 사령관은 홍범도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네요. 홍범도가 굉장히 이제 좀 부각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통합이 없었다면 봉오동 골짜기로의 대규모적인 통합이 없었고 또 이제 그 최운산 장군의 자금 투척이 없었다면 그럼요. 훌륭하신 분이네. 그치, 맞아. 봉오동 전투가 일어날 수가 없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 봉오동 하면 우리가 그때 이 총은 어디서 난 거지? 이 무기는 그렇지, 어디서 맞아요. 난 거지? 이렇게 맞아.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 1918년 무슨 사건이 있었죠? 18년, 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금방 네네네. 네네네. 아니, 잠은 자답을. 잠은 자면 안 되죠? 잠은 자. 잠은 안 됩니다. 네네. 잠은 제1차 자답을 세계대전이 하셔가지고. 끝났는데 네. 당시 그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오스만 헝가리 제국이었나요? 네네네. 네. 오스만 헝가리 제국이었어요. 잠은 네. 질문을 찌라시 매너게 좀 하시는 오스만이 아니고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참전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체코 군대가 이 제국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게 됩니다. 많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네요.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귀환 자금이 없었던 거예요. 이 군대가 체코 군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신들의 무기를 팝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솔직히 유럽 군대 무기가 훌륭하죠. 훌륭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가졌던 군대는 꽤 좋은 무기들이었습니다. 신식이었네. 무기들이었습니다. 러시아 무기요. 네네, 러시아 무기였죠. 영화에서 보면 진짜 뭐 엄청난 거 쏘잖아요. 그 돌무덤 같은데 막 모아 올라가가지고 막 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다다다다 이렇게 따발 뭐 연타도 막 이렇게 연발, 막 연발, 마치 연발. 일본 애들인 것처럼 우리도 네. 무기가 멋있었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걸 이 체코 군인들은 이걸 팔려고 했었고 또 최운산은 이러한 경제력과 또 러시아의 그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걸 바로 사들입니다. 당시 이제 5만 원의 군자금을 쾌척하는데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한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와,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그 간도 지역의 최고 갑부가 이렇게 봉오동 전투의 기틀을 다 마련해 놓은 셈이죠. 그랬군요. 네. 최운산 장관님. 훌륭하신 분이네. 근데 오늘날의 이 우리 사회는 이 최운산 장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또 영화 몰랐죠. 속에서도 영화에도 영화 속에 안 전혀 언급이 전혀 안 언급이 되고 안 됐죠. 교과서에서도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1987 개봉했을 때 방구석 일렬 영화 프로그램에 그 유시민 씨가 나오셔가지고 유시민 선생님, 작가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80년 광주가 없었다면은
87년에 그런 민주항쟁이 불가능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80년 광주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이제 봉오동이라든지 청산리라든지 독립군들이 자기의 고향과 부모와 자식을 다 포기하고, 그죠? 그 정말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해냈다. 우리의 지금의 평화가 누군가의 목숨으로 빚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전쟁을 하자고 우기는 사람들은 무척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든지 전쟁을 찬성한다거나 전쟁을 하는 국가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식은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어도 누구여도 그게 누구여도 다른 사람이 사는 곳을 쳐들어가서 그 가족을 죽이고 네. 그 사람의 삼터에 불을 내는 것은 그건 정말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없어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뭐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그래, 그런 맞아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최은산 장군의 이 후손들도 뭐 굉장히 굴곡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최은산 장군은 1945년 광복되기 8월에 광복이 된다면 그 몇 달 3개월 남겨두고가 이제 병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옥고를 치르셔서 그때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이제 평양에서 아마 이제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제가 11명이었다고 하는데 뭐 몇 명은 일찍이 이제 돌아가시고 일부는 부산으로 이제 네. 귀환을 하고 일부는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시구나. 근데 나중에 2005년도에 그 최운산 장군의 외손자인 최헌 선생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화를 하셔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최운산 장군에 대한 인지라든지 정보에 이러한 뭐 관심이 적다 보니까 어려운 생활을 또 이어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그 최은산 장군 그 후손 중에 우리나라 언론개혁 쪽에 활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최성주 대표님이라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또 기록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앞으로 어쨌든 전쟁은 안 된다는 거. 누가 누구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건 이쪽 저쪽을 다 떠나서 나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2부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맛있는 인문학 드레싱으로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종일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종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입안에 있던 얼음을 급히 뱉고 네. 마주보고 있는 나는 긴장. 네, 아주 쫀쫀하게. 자, 플러스 먼저 그러면은 표 사인을 좀 주고. 재미없잖아요. 깜짝 놀랐어. 니들 알아서 치고 들어가. 소개도 안 했어. 네, 소개 한번. 1920년 죽음의 골짜기. 뺏기면 전부 끝이다. 다 읽었어요. 이제 오늘 꿍꿍이가 아닙니다. 꿈꿈입니다. 영화 이야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네, 올가을에도 지갑이 텅 빌 예정인 지식이 충만한 신여성입니다. 저희는 원신현 감독의 봉오동 전투 3부를 시작합니다. 시즌2 무비플러스에서는 저희 인문학 드레싱으로 3부를 찾아가 뵀는데요. 반응이 좋아요. 네, 들어본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니까 더 힘내서 열심히 준비해 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인문학 드레싱 네, 시작했어요.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네, 마이크에 갖다 대시고 잘해보십시오. 저 댄스를 같이 넣어요.
네, 인문학 드레싱 깜짝 놀라셨죠? 저 준비했습니다. 네. 아유, 네. 해야 되는 훈훈합니다. 네, 이거 아닙니다. 쉽지 않은데? 서른도의 누이. 아, 네, 훌륭한 노래입니다. 제가 To Be or Not To Be 오늘 봉오동 전투 2부에서 그 누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잊지 않으셨군요. 이장하의 누이 영화를 떠받치는 정신적 지주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트로트가요, 우리 대중들한테 가장 영향력을 많이 그쵸. 끼치는 노래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또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그쵸. 정서와 또 가슴을 울리는. 근데 이제 사실은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좋아는 하는데 사람들이 이 트로트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마치 트로트는 그게 좀 수준이 낮은 것처럼 아니면 일본이랑 뭐 일본 엔카랑 좀 네, 연결이 물론 이제 됐다, 연관이 뭐 이런 거. 당연히 네, 있지. 그렇게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저는 그거가 너무 이제 그렇게 문화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서 왔느냐. 그럼 뭐 우리가 지금 부르는 다른 노래는 다 미국에서 온 거지 뭐. 그럼 그렇죠. 옛날 노래는 다 중국에서 온 거고. 그렇죠. 고전 음악, 한국의 고전 음악들은. 그래서 좀 트로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저는 좋은 노래가 상당히 많이 있다. 네. 근데 그래서 이 서른도의 누이를 한번 좀 다시 들어보면 어떨까. 서른도의 누이. 네.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두 번 이어지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남동생들이 보면 누나가 있는 남동생들도 있고 누나가 없는 남자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누나가 없는 남자애들은 누나가 있는 남자애들을 되게 부러워해. 그런가요? 네, 부러워해. 부럽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전화 좀 해봐요. 누나가 있는 남동생들은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조금 자라고 나면 누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이제 엄마대로 이제 계시지만 가끔 이제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누나가 많이 도와주지. 누나가 있으신 거. 그럼요. 혼나고 이럴 때 그러시군요. 엄마한테 혼났다. 그럼 이제 싹 와서 몰래 위로도 해주고 이 나이에도. 가끔 용돈도 주고. 그죠? 그치, 그런 그러네요. 이제 뭔가 이제 맞아. 애틋한 엄마에 대한 정과 사랑으로는 또 설명할 수 없는 누나에 대한 그 정서와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장하가 느꼈던 이 누나에 대한 감정 조금은 이해됩니다. 조금은. 네. 그래서 이렇게 몰입을 하셨군요. 네네. 누나요. 그래서 짧은 장면에. 네. 그래서 오늘 저의 인문학 드레싱은 서른도의 누이였습니다. 네. 리드미컬한 드레싱이었어요. 네. 허세를 부리면서 뿌려야 될 것 같은 드레싱이었어요. 네. 이거 노래면 그다음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진지한 드레싱이 나오기 전에 저도 오늘 예체능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한마디를 예체능.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램프 불빛 아래서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밀고 있는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 이거는 고흐가 자기 동생 테오한테 쓴 영혼의 편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고흐의 유명작 감자를 먹는 사람들. 감자. 거예요. 그 그림은 굉장히 어두운데 가족들이 가운데 램프 가운데 모여가지고 되게 남루한 모습으로 감자를 먹는데 그림만 얼핏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그래 보이지만 고흐가 여기서 담고 싶었던 것은 훨씬 희망적이고 그것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했다고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제가 2부에서 투비오와 나투비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감자 먹는 장면, 그 농부들만이 알고 알 수 있는 어떤 그 땅의 소중함, 그다음에 그 땅에서 오는 경작이 된 생명 어들을 가진 농작물들에 대한 애정, 그걸 나눠 먹는 것의 의미,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자기 땅을 짓는 것들. 그래서 저는 저도 고흐를 무척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림도 예술로 안 보고 상품으로 많이 사다 보니까 예쁘고 환하고 세련된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고흐의 이런 그림들, 이 감자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인간은 어떤 순간에서도 희망을 품는 존재.
어둡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고 어두운 시간을 건너더라도 그 속의 내면에서는 언제나 가능성과 희망을 품은 존재,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을 가져왔습니다. 1885년 그림이에요. 네. 인문학 드레싱 뭐 이 정도? 또 감자 먹는 사람들 많이들 찾아보시겠네. 네,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이주원 씨나 뭐 이렇게 큐레이터나 평론가들 글을 또 한번 같이 보셔도 좋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랑 영화 속에 사람들이 감자를 나눠 먹는 보시면 동굴 속에 어두운데 곧 죽음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 감자 하나를 마치 성경의 오병이어처럼 나눠 먹는 콩알만큼 쪼개서 먹잖아요.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오병이어였어. 네, 오병이어예요. 그 콩알만한 주먹만한 감자 하나를 열 몇 명이 나눠 먹고 너무 맛있다고 냄새 너무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품고 서로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고향의 맛이기도 했던 거죠, 그죠? 고향의 맛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훌륭하네요. 저는 아침에 감자를 먹었습니다. 아유, 역시 감자는 우리의 든든한. 예견을 했나 봐요. 구황작물의 대표적인 하나로 그렇죠. 감자와 고구마. 그래서 감자를 먹었습니다. 예. 약간 그 내용에서는 또 대사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인데 독립군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다 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감자를 예를 들면서 그런 정서를. 네, 좋았습니다. 네. 진행자십니까? 박사님, 드레싱을 내놓으시라고요. 진행자십니까? 지금 이게 뭔가 창호를 좀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드레싱을 꺼내세요. 드레싱을 그래서 쳐다본 거였구나. 드레싱이 우리가 언제 나오나. 잠깐만 이제 좀 심각한 얘기였는데 저는 좀 책임감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 있어서 요즘 한간에 떠도는 네. 근데 또 그게 또 출판계에서 굉장히 핫한 베스트셀러가 광복절 한 이전 주부터 시작해서 한 2, 3주 내내 거의 1위를 지켰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설마 반일 땡땡땡은 아니죠? 종족주의라고. 그런 거는 그냥 이름도 내보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정말 이거가 저희가 이제 뭐 책의 집계라는 게 그냥 판매 데이터의 수성으로 되니까 뭐 어떻게 방법은 없지만 예, 화나는 책. 출판인으로서 그쵸.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일 종족주의를 보면서 했습니다. 너무.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이제 그거를 평론으로 하면서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저는 마침 또 찾았던 책이 있어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라는 뭐 조국이 이제 얘기하면서 더 많이 또 회자되고 또 사보고 계속 연속해서 사보니까 더 베스트에 올라가고. 그쵸. 한 10만 부 가까이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조국을 홍보대사가 됐어. 네. 완전 거꾸로, 그죠?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우연히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책은 없냐라는 지점에서 우연히 찾게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책 제목이 일본 회의의 정체고요. 깜짝 놀랐던 거는 이게 지금 나온 책이 아니라 2년 전에 2017년도에 나왔고 사실 저자가 일본인이에요. 네, 일본인의 저널리스트고요. 일본의 지식인, 뭐 일본의 양심.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네. 교도통신사의 외신부를 거쳐서 뭐 서울 특파원도 지냈는데 정말 양심선언 같은 자기의 글을 일본 회의에 집중해서 그거에 대한 쓴 책이 있습니다. 주전장에 등장하시는 주전장에 나오는 일본 회의의 모든 전모가 이 책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은 일본에서 저희 나라에서만 우리나라에서만 찌라시면이 찌라시면 무서워라. 주무신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오히려 회자가 좀 안 된 것 같고 그러네요. 지금 미국, 영국 이 책이 나오면서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등에서 회자가 되면서 뭐 일본 아마존 신서부분 1위 이렇게 된 바도 있고요.
저기 하나가 기억이 나요. 프랑스의 이제 특파원이 하나 책이 나온 다음에 쓴 게 있는데 강력한 초국가주의 단체이며 일본 회의를 얘기하는 거죠. 아베 내각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에도 일본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거 말 없이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일본 회의의 전모에 대한 얘기가 이게 작은 저 어느 출판사인데, 예, 이게 다시 순위에는 막 진입하려고 또 이걸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베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죠? 아베 정권 뒤에 있는 주전장이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이 영화의 영상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영상의, 왜냐면 일본의 소속이 누군지, 거기 실세가 누군지. 여기 그 가세 히데아키 가세. 나와요. 근데 일본의 여기도 지금 보면 가세 히데아키의 아버지였더라고. 그 일본 회의에 모체 만들어진 거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구 위원들인지 이런 얘기들도 이 책 속에 있습니다. 가세. 네. 그래서 한쪽의 책을 자꾸 얘기하면 사실 그게 더 그쵸. 회자만 되고 그러는데 더 도와주니까. 네, 정말 진실이 다른 거에 다른 편에 있는 것도 같이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지점에서 일본 회의의 정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영화에서 보면은 그 일본 장교들이 저 미개한 것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죠. 봉오동 전투에도 그 이제 칼로 이제 막 유해진이 그 장군을 죽이니까 도망친 일본군이 뒤에서 보고 있으면서 미개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지금 그 가세도 그렇지만 가세 집안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죠. 조선 사람을 여전히 미개하고 자기들이 늘 자기들보다 못하고 그다음에 항상 뭔가 이끌어줘야 하는. 그래서 저는 봉오동 전투의 그 미개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개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치고 나가지 않으면 일본회의가 한국에서도 더 힘을 세력을 확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초국적이라고 했고 주전장에도 보면 일본회의가 미국에서도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그 맹위를 떨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일본 회의의 정체. 네,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유, 저 얼굴을 또 볼라니까. 아베의 몰골이. 네. 아유, 저 얼굴을 진짜. 표지 이미 다 드러났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책. 그래서 그런가 이게 최근에 재쇄를 찍었더라고요. 아유, 축하할 일이네요. 이런 책을 번역하는 것으로도 의미 있는 일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저희 인문학 드레싱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서 트로트에다가 명화에다가 역사. 책에다가 자, 이제 어떤 드레싱을 가져오셨는지 역사로 내가 이럴 줄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럴 줄 알았지 뭐. 노래를 하겠어? 아니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드레싱 한 5분 정도고 오늘은 한국 영화다 보니까 또 차이나는 한마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끌어다가 한 다 쓴다고? 6분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올해가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누누이 언급을 했는데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에다가 임시정부 100주년이긴 한데 사실 저는 한편으론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수많은 다큐멘터리, 영화, 말모이난 봉오동 전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국민적 열기나 열망이 내일 가면 순간적으로 식지는 않을까. 뭔가 이러한 특별한 해에 좀 집중된 건 아닐까 하는 조금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좀 안타까움 같은 게 있거든요. 안타까워도 마이크 자꾸 만지시면 안 돼요. 소리가. 네,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독립운동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걸 쭉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오동 전투 후에 우리의 독립군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궁금합니다. 20년대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훌륭해. 네. 제가 이거는 수많은 책들을 참고하면서 정리해
정비한 그렇군요. 내용입니다. 몇 건이나 정확히 몇 건이나 본 한 거예요? 10권 정도는 볼 것 야. 같습니다. 수많은 네. 건 아니네. 꼭 그렇게 디스해야겠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훌륭해. 8권을 읽은 줄 알았죠. 자, 저 10권의 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찌라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네네네. 또 이러한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뭐 한일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그 길이라는 표현이 많이 돌아요. 일본을 이겨야 한다. 그리고 뭐 우리는 다시 지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의 그런 역사에 대한 약간 조금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우리가 독립운동에 있어서 우리의 그런 부분적인 성공들, 예컨대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를 늘 상기하고 있다면 이러한 열등감에서 훨씬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보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그 1919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3.1 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민족해방운동은 크게 두 축으로 전개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중국 관내라는 게 이제 산해관 이내, 그러니까 산해관 남쪽으로, 그러니까 상해 이쪽이겠죠. 관내에서의 임시정부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만주 지역, 간도 지역에서의 무장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에 내년이죠. 봉오동 전투도 20년 6월에 일어났고 그 청산리 전투도 20년에 일어났습니다. 10월. 네. 그리고 1920년 아, 4달밖에 안 차이가 그렇죠. 와. 예, 10월 그렇죠. 21일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아유. 이전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20년대 초에 이미 임시정부에서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가 독립전쟁의 원년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독립전쟁의 해다 올해는. 그냥 그러한 결기를 보이셨던 거죠. 독립전쟁으로 모든 걸 끝내버리겠다. 그러한 결기를 보이셨고 그래서 내년은 독립전쟁 100주년이다. 이런 걸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20년 하반기에 가서 청산리 전투까지 마치니까 일본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사람들을 토벌해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간도 지방 불령선인 소토 계획이란 걸 반포합니다. 불령선인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선인이 뭡니까? 조선인. 조선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토벌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반포하고 20년 말부터 만주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을 시작하는데 이게 뭐로 이어지냐? 간도 참변이라고, 간도 사변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왔지만 아무 죄가 없는 조선인들도 수없이 학살한, 양민들을 학살한 그러한 참변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견디기 어려운 이 독립군들이 전략적 후퇴를 합니다. 이젠 간도에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일본의 정예 부대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 연해주로 갑니다. 노령으로 갑니다. 당시에는 그때 10월 혁명이 끝나고 러시아는 지금 소비에트 소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소련이다 보니까 많은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연해주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고 공산주의 그러한 독립 세력들의 힘이 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항상 저는 이 근대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통합이 안 됩니다. 늘 분열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고려공산당이 창건이 되는데 두 개로 갈려집니다. 상하이파 고려공산당이랑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이제 두 개로 갈려지는데 이게 결국에는 1921년 자유시 참변이라고 그걸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유시 참변.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연해주로 이제 후퇴했는데 거기서 이제 무력 충돌해 버린 겁니다. 우방끼리 자기끼리 이제 부딪혀서 수많은 그런 사상자를 낸 참변이죠. 그걸 이제 그 연해주 지역에 자유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났다고 해서 21년엔 이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군이 거의 다 이제 와해 상태에 이릅니다. 22년. 그러다가 23년에 이제 다시 만주 지역에서는 그
새로운 이제 독립군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23년에 뭐 참의부가 만들어지고 24년에 신민부가 정의부가 만들어지고 25년에 신민부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3부 정립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자치행정기관과 군사기관이 통합된 그런 기관들입니다. 여기서 군사들도 양성하고 훈련하고 소규모적인 저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1년에 뭐가 일어나죠? 이건 자문자답 안 할게요. 31년에 만주사변.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9월 18일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일본이 만주를 먹어버리죠. 그리고 32년에 만주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활동 반경이 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당시 이 만주 지역에서 관내가 아닌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뭐 조선혁명군이라든지 그리고 한국독립군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관내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북경이나 이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를 메꾼 게 1933년에 항일 유격대, 조선인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조선인 항일 유격대와 중국 공산당의 그 항일 유격대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서 동북인민혁명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6년에는 이 동북 항일 인민혁명 아유 참 이름이 어렵죠? 네, 저도 어렵네요. 괜찮습니다.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 항일연군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거 혹시 항일연군 들어보셨나요? 항일연군은 왜 유명하냐? 김일성이 여기 출신이죠. 김일성이 이 군대에서 이제 지도원을 했었고 여기에서도 항일연군에서 제2군이 거의 이제 조선인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흥룡강성 하얼빈 지역에 가면 동북 항일연군 기념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연군이라는 건 연합군이란 뜻이죠. 연합군이라는 그러면 뜻이죠. 중국군도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중국군, 조선군 이렇게 음. 같이 싸웠던 그러니까 통일전선 비슷한 거죠. 네. 제가 거기 하얼빈에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 가보면 기념관에 이게 그 열사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조선족으로 표기된 사람이 한 절반 정도나 됩니다. 조선인. 그러니까 당시에는 조선인이었고 그쵸. 나중에 조선족으로 되었는데 그만큼 조선인들의 활약이 대단한 그런 군대였고 이 군대가 1937년에 북한에서 굉장히 내세우는 보천보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김일성이 자신의 그 유격대원들을 데리고 그 국내로 침공한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보천보 전투. 찌라시가 잠깐 또 아니 보천보가 찌라시 패러디.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면 이건 이제 만주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보천보는 함경남도거든요. 함경남도 많이 갑상군인데 들어갔네요. 여기를 이제 그냥 점령해 버린 거예요. 물론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하고 바로 철수했죠. 예. 그러니까 김일성의 이란 업적이 있었는데 이 보천보 전투라는 것도 사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있어서는 굉장히 청산리 전투나 뭐 봉오동 전투처럼 기억될 만한 그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그러한 이념의 대립이라든지 분단이 되다 보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교과서 속에서 지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체가 엄청 많군요. 계속 뭔가 이어져 네, 있나요? 동북 항일연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인데 1941년에 가면 항일연군마저도 이제 중국에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 연해주로 이동합니다. 소련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김일성이 소련의 후원에 힘입어서 소련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41년도에 이제 철수한 겁니다. 예, 다 연결이 되죠. 그렇군요. 김일성 역사 같다. 또. 홍범도에 대해서도 잠깐만 말씀하자면 홍범도가 이제 그때 독립군들이 노령 연해주 지역으로 철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 시간 미리 쓰는 겁니까? 그러다가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뭐 거의 실직 상태로 있다가 37년도에 뭐가 일어납니까? 중일전쟁. 중일전쟁도 일어나고요.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이주가 일어납니다. 2017년이 80주년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많은 이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저기 중앙아시아 CIS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하죠. 그때 홍범도도 그 속에 있었고 홍범도가 간 곳은 카자흐스탄. 네. 거기서도 실직 상태로 있다가 어떤 친구의 도움으로 고려극장, 그러니까 이제 뭐 춘향전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상영하는 고려극장 앞에서 지금 말로 하면 경비를 합니다. 경비를 합니다.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을 안 하시고. 못했죠. 어. 카자흐스탄에서. 예. 그랬어요. 경비를 하다가 1943년 뭐 노환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연세가. 네. 안타깝네요. 귀는 몰랐다. 그런 얘기는 몰랐네. 네. 또. 그러니까 고려극장도 나중에 이전하면서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는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노동자로 일도 하시고 안타깝다.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훌륭한 분이. 그러네요. 훌륭한데요, 드레싱이 그냥. 드레싱이 그러니까 막, 홍범도 장군이 한국 독립운동사에 끼친 영향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그 말년이 굉장히 초라했다는 겁니다. 그러네. 예. 안타깝네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세대. 이런 그러니까 거. 이게 제 가슴이 아픈 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뭐 윤동주 그런 이제 일본에서 또 활동했던 분들도 제일 안타까운 게 뭐 해방을 1년 앞두고 해방을 한 달 앞두고 막 이렇게 거의 막 끝까지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 해방이 되자마자 그분들의 기록을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념 싸움을 또 하다가 친일파가 잡으니까 완전히 그냥 지워져 버리는 민족적 이런 건 다 지워버리니까 우리가 큰 잘못을 한 거죠. 그죠? 네. 봉오동 전투 처음으로 스크린에 되살아나다.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하라. 숨가쁘고 박진감 넘치는 전력 질주 액션의 완성. 독립군이 된 유해진, 유준열, 조우진 세 배우가 그려낼 그날의 승리. 짝짝짝. 네, 오늘 인문학 드레싱 찌라시와 함께 이제 시작해서 찌라시로 끝난 느낌이. 근데 오늘 드레싱이 나름 또 음악과 그림과 역사와 책과 네, 책과.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의미 있는 영화는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맞네요. 아까 이제 우리 신여성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느낀 거는 누구도 강압적인 힘으로 다른 누군가를 어떤 지역을 그쵸. 다른 한 나라를 유린해서는 안 된다. 유린할 수 없다. 이런 절대 중요한 가치가 절대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일은 전쟁은 네, 네, 안 네. 된다. 전쟁은 안 된다. 된다. 어디서든. 전쟁은 안 됩니다. 누군가 전쟁을 얘기할 때마다 몸서리치는 누군가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3부 봉오동 전투로 이끌었던 3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멋진 구호를. 다음 더 좋은 영화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의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